열을 이용한 식품 조리는 표면 가열로 열이 내부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식품은 대개 열 전도율이 낮아 가열하면 겉과 속의 온도 차이가 커지는데요. 그 결과 겉은 타고 속은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영양소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식품을 조리하는 장치로 겉과 속을 동시에 고루 가열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데울 수 있고 수용성 비타민 같은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전자기파와 물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면서 전달되는 파동으로 파장과 진동수의 곱은 광속과 같고 파장 또는 진동수로 구분되며 그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마이크로파는 파장 1mm에서 1m의 전자기파로 금속에 반사되고 공기, 유리, 종이는 투과하지만 물에는 흡수되면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가 산소 원자 1개에 104.5도의 각으로 결합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수소 원자는 양의 전하를, 산소 원자는 음의 전하를 띠는 극성물질인데 얼음 같은 고체상 물 분자들은 방향과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액체상 물 분자는 방향과 위치가 유동적인데 액체상 물 분자에 마이크로파가 전해지면 물 분자는 그 극성으로 인해 마이크로파 전기장과 평행한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파가 진행할 때 전기장 방향은 주기적으로 바뀌는데요. 그때마다 양의 전하 수소 원자는 마이너스 쪽으로, 음의 전하 산소 원자는 플러스 쪽으로 끌리게 되면서 물 분자는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구동하려면 우선 마이크로파를 발생시켜야 하는데 전자레인지 내부에 있는 마이크로파 발생장치 마그네트론은 음극막대와 동심원 금속재 양극 원통 튜브, 위아래 강력한 자석으로 구성됩니다.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려면 먼저 음극막대를 가열해야 합니다. 이때 방출된 전자는 양극 원통 튜브로 가게 되는데 위아래 자기장에 의해 전자의 경로가 휩니다. 이때 음극과 양극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는 원통 내부를 계속 회전하게 됩니다. 금속 칸막이 공동 주변을 회전하는 전자는 공동주의 양극 전자의 왕복 운동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때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 마이크로파가 도파로관을 타고 전자레인지 조리실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가정용 전자레인지의 마그네트론 마이크로파 진동수는 2500MHz인데요. 전기장 방향이 1초에 25억 번씩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방향에 따라 물 분자끼리 서로 충돌하게 되면 회전운동 에너지가 증가해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외부 가열 방식보다 훨씬 빨리 끓는 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수분 포함 식품에 유용한데 유리컵은 잘 데워지지 않습니다. 마이크로파 진동수가 크면 식품에 강하게 흡수될 수 있지만 깊이 침투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동수가 작으면 깊이 침투할 수 있지만 투과량이 많아 효율적 조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가정용 진동수가 2500MHz 내외인 것은 침투 깊이와 조리 효율을 고려한 것입니다. 마이크로파가 내부로 침투할 수 있는 두께는 식품마다 다른데 고구마는 평균적으로 3cm, 최대 5에서 6cm이므로 이보다 더 두껍다면 적당히 잘라야 합니다. 음식물을 손쉽게 가열하는 전자레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마이크로파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요. 보통 전자기파가 자신의 파장보다 50분의 1 정도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이크로파의 파장은 광속에서 진동수를 나눈 값인데 대략 12cm입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앞유리에 12cm의 50분의 1보다 작은 지름 약 0.2cm의 구멍이 촘촘한 금속 그물은 전자레인지의 내부 작용을 거의 차단시킵니다. 마이크로파는 금속 조리실 내부에서 반사되고 앞유리의 금속 그물에 반사되어 대부분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앞유리 금속 그물은 인체의 부정적 영향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열로 식품을 조리할 때는 표면 가열로 열이 내부까지 전해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식품은 대개 열 전도율이 낮아 가열하면 겉과 속의 온도 차이로 겉만 타고 익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영양소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 식품 조리 장치로 겉과 속을 동시에 가열할 수 있는데요. 짧은 시간 조리와 영양소의 파괴 최소화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원리는 전자기파와 물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파동으로 파장 또는 진동수로 구분되며 그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1mm에서 1m로 금속에는 반사되고 공기, 유리, 종이는 투과하지만 물에는 흡수되면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물 분자는 수소 2개가 산소 1개에 104.5도로 결합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수소는 양전하를, 산소는 음전하를 띠는 극성물질인데 고체상 물 분자는 방향과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액체상 물 분자는 유동적인데 액체상 물 분자에 마이크로파가 가해지면 물 분자는 전기장과 평행한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파가 진행할 때 전기장 방향은 주기적으로 바뀌는데요. 그때마다 수소는 마이너스 쪽으로, 산소는 플러스 쪽으로 끌리게 되면서 물 분자는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 내부 마이크로파 발생장치인 마그네트론은 음극막대와 동심원 양극 원통 튜브, 위아래 강력한 자석으로 구성됩니다. 음극막대를 가열하면 방출되는 전자는 원통 튜브로 가는데 위아래 자기장에 의해 그 경로가 휩니다. 이때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는 원통 내부를 계속 회전하게 되는데요. 공동 주변을 회전하는 전자는 공동 주위 전자의 왕복 운동을 유도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마이크로파는 도파로관을 타고 조리실로 전달됩니다. 가정용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 진동수는 2500MHz인데요. 전기장 방향이 1초에 25억 번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물입니다. 그러면 물 분자끼리 서로 충돌해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를 통해 훨씬 빨리 끓는 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수분 포함 식품에 유용합니다. 마이크로파 진동수가 크면 식품에 강하게 흡수되지만 깊이 침투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동수가 작으면 투과량이 많아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가정용 진동수가 2500MHz 내외인 것은 침투 깊이와 조리 효율을 고려한 것입니다. 마이크로파의 내부 침투 두께는 식품마다 다른데 고구마는 평균적으로 3cm, 최대 5에서 6cm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대한 우려, 즉 마이크로파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데요. 보통 전자기파는 자신의 파장보다 50분의 1 정도의 구멍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파 파장은 대략 12cm인데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의 앞유리에 지름 약 0.2cm의 구멍으로 촘촘한 금속 그물은 전자레인지 내부 작용을 거의 차단시킵니다. 마이크로파는 조리실 내부에서 반사되고 앞유리 금속 그물에 반사되어 대부분 다시 들어갑니다. 금속 그물은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여줍니다. 열을 이용한 조리는 표면 가열 방식인데요. 식품은 대개 열전도율이 낮아 겉만 타고 익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영양소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전자레인지 조리는 겉과 속의 동시가열 방식인데요. 짧은 시간 조리와 영양소 파괴 최소화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의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파동으로 파장 또는 진동수로 구분되며 그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1mm에서 1m로 물에 흡수되면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가 104.5도로 결합한 것인데요. 수소는 양전하를, 산소는 음전하를 띠는 극성 물질입니다. 액체상 물 분자들은 그 방향과 위치가 유동적인데요. 마이크로파가 가해지면 물 분자는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파가 진행할 때 전기장 방향은 주기적으로 바뀌는데요. 그때마다 물 분자는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레인지 내부에 있는 마그네트론은 음극막대와 양극 원통 튜브, 자석으로 구성됩니다. 음극막대를 가열하면 방출되는 전자는 원통 튜브로 가는데 위아래의 자기장에 의해 그 경로가 휩니다. 이때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는 원통 내부를 계속 회전하게 되고 공동주의 전자의 왕복 운동을 유도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마이크로파가 조리실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가정용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 진동수는 2500MHz인데요. 1초에 25억 번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물 분자끼리 서로 충돌해 굉장히 빨리 끓는 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는 수분 포함 식품에 유용합니다. 가정용 마이크로파의 진동수가 2500MHz 내외인 것은 침투 깊이와 조리 효율을 고려한 것인데요. 마이크로파가 침투할 수 있는 두께는 식품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는 인체에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유리에 지름 약 0.2cm의 구멍 금속 그물로 내부 작용을 거의 차단시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파는 대부분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며 인체의 부정적 영향을 상당히 줄여줍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디노미네이션에 다시를 뜻하는 리를 붙여 만든 단어입니다. 이미 쓰이고 있는 화폐 액면가를 다시 설정하는 것, 통상적으로 화폐 액면 절하를 뜻하는 말입니다. 통용되는 모든 지폐나 동전의 실질 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의 특정 비율을 적용하여 낮은 숫자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화폐 단위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실행됩니다. 우리나라는 마지막 화폐개혁 1962년 이후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화폐 발행이 증가하고 물가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하면 통용화폐의 자릿수를 줄여 장부기지상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6년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 규모를 고려해 우리나라 화폐 단위에 대한 리디노미네이션 고민 시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현재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며 화폐 자릿수가 늘어난 상황을 고려한다면 자릿수를 줄여 무역 편의를 도모해야 하며 그것이 자국 통화의 대외적 이상을 제고하는 일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행되면 모든 상점에서 자릿수를 줄여 표기하게 되므로 계산과 지급상 편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화폐 제작 비용과 화폐 관련 기계나 프로그램 교체, 수정 같은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행되면 화폐의 자릿수 감소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원화 단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1000분의 1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행된다면 상인은 기존 19,000원짜리를 19원이 아니라 20원으로 올려서 판매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행 전 1000원과 실행 후 1원의 가치가 같더라도 소비자는 1원의 인상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야기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불안이 지속된다면 화폐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 수요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리디노미네이션 도입과는 별개로 일부 소매점에서 리디노미네이션 표기가 자발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원을 1000대1의 비율로 조정하여 10.0으로 표기하는 것인데요. 상품의 실제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표시 방식의 변화로 구매 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심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중정보 처리 이론은 구매 과정에서 가격 제시 형태가 소비자의 정보 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중정보 처리 이론의 인간의 사고체계 구분에서 빠른 직관은 무의식 직관에 의해 작동하는 기제로서 본능적이거나 숙달된 업무 처리에 적합하며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에 따라 인지적 부담을 줄이며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때 처리 과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반면 느린 이성은 의식 이성에 의해 작동하는 사고체계로 심사숙고하여 비중 있는 일을 처리할 때 작동합니다.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빠른 직관과 느린 이성의 협응을 통해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일상적 사건의 처리와 단기적 예측에 효과적인 빠른 직관은 느린 이성의 필요를 최소화합니다. 전체적 인지 과정의 수고를 줄이고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빠른 직관의 사고체계에서 인간은 종종 부정확한 판단에 그 예측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느린 이성은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는 작업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긴 시간 정보를 처리, 판단해 오류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중정보 처리 이론은 반응 속도 차이로 인해 일상 속 인간이 빠른 직관을 주로 활성화하고 느린 이성의 개입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시간의 제약이나 복잡한 계산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경향은 강화되는데요. 심리학자 애플리와 길로비츠는 여행지의 사람들이 정확한 환율 계산을 통해 구매를 결정하기보다는 액면가를 확인하고 불완전한 어림짐작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쓰이고 있는 화폐의 액면가를 다시 설정하는 것. 통상적으로 액면 절하를 뜻하는 말로 모든 지폐나 동전의 실질 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을 낮은 숫자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화폐 단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화폐 발행이 증가하고 물가도 꾸준히 상승했는데요.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하면 화폐 자릿수를 줄여 장부상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6년 한국은행에서는 경제 규모를 고려해 리디노미네이션 고민 시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현재 본격적 논의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제 규모가 커지며 화폐 자릿수가 늘어난 상황을 고려할 때 자릿수를 줄여 무역 편의를 도모해야 하며 그것이 통화의 위상을 제고하는 일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으로 모든 상점에서 자릿수를 줄여 표기하면 계산과 지급상 편의라는 장점이 있지만 화폐 제작 비용과 관련 기계나 프로그램의 교체, 수정 같은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행되면 자릿수 감소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원화 단위를 유지하는 1000분의 1 리디노미네이션이 실행된다면 상인은 기존 19,000원짜리를 20원으로 올려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1000원과 1원의 가치가 같더라도 소비자는 1원의 인상에 대해 관대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화폐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실물 자산의 수요를 높일 것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과는 별개로 일부 소매점의 리디노미네이션 표기는 만원을 1000대1의 비율로 조정해 10.0으로 표기되는데요. 상품의 실제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표시 방식의 변화로 소비자 심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중정보 처리 이론은 가격 제시 형태가 소비자의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중정보 처리 이론의 사고체계 구분에서 빠른 직관은 무의식 직관에 의해 작동하는 것으로 본능적이거나 숙달된 업무의 처리에 적합하며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인지부담을 줄이며 정보를 처리하는데요. 이를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반면 느린 이성은 의식 이성을 통해 심사숙고하여 비중 있는 일을 처리합니다. 인간은 정보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직관과 이성의 협응을 통해 의사결정을 합니다. 일상적 사건의 처리와 예측에 효과적인 직관은 이성의 필요를 최소화하는데요. 인지과정의 수고를 줄이고 정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빠른 직관의 사고체계에서 인간은 종종 부정확한 판단에 그 예측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느린 이성은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작업에서 긴 시간 정보를 처리해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이중정보 처리 이론은 반응 속도의 차이로 인해 인간이 직관을 주로 활성화하고 이성의 개입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시간 제약이나 복잡한 계산 상황에서 그런 경향은 강화되는데요. 심리학자 애플리와 길로비츠는 여행지의 사람들이 환율을 계산하기보다는 어림짐작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액면가를 절하하는 것으로 실질 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만 낮은 숫자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화폐 단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화폐 발행이 증가하고 물가도 꾸준히 상승했는데요.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하면 화폐 자릿수를 줄여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6년 한국은행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 고민 시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현재 본격적 논의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자릿수를 줄여 편의를 도모해야 하며 그것이 통화의 위상을 제고하는 일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계산과 지급상의 편의라는 장점이 있지만 화폐 제작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리디노미네이션 자릿수 감소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습니다. 단위를 유지하는 1000분의 1 리디노미네이션에 상인은 19,000원짜리를 20원으로 올려서 판매할 수도 있는데요. 소비자는 1원의 인상에 대해 관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실물 자산의 수요를 높일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일부 소매점은 리디노미네이션 표기로 만원을 10.0으로 표기하는데요. 표시 방식 변화가 소비자 심리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중정보 처리 이론은 가격 제시 형태가 소비자의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중정보 처리 이론의 사고체계 구분에서 빠른 직관은 무의식 직관에 의해 작동하는 것으로 본능적이거나 숙달된 업무 처리에 적합하며 즉각적인 반응에 따라 정보를 처리합니다. 반면 느린 이성은 의식 이성에 의해 작동하는 것으로 심사숙고하여 일을 처리합니다. 인간은 정보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직관과 이성의 협응을 통해 의사결정을 합니다. 일상적 사건의 처리에 효과적인 직관은 이성의 필요를 최소화하는데요. 직관적 사고체계 내에서 인간은 종종 부정확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느린 이성은 긴 시간 정보를 처리해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이중정보 처리 이론은 인간이 직관을 주로 활성화하고 이성의 개입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시간 제약이나 복잡한 계산 상황에서 그런 경향은 강화되는데요. 심리학자 애플리와 길로비츠는 여행지의 사람들이 어림짐작으로 구매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회화에서 입체적인 사물의 현실적 표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선원근법인데요. 소실점과 소실점을 향해 뻗어나가는 직선들로 평면의 공간적 깊이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르네상스 미술가들은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회화에 반영하는 것을 넘어 재현의 정확도를 정확히 계측하고 증명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평면 위에 3차원성을 부여하여 세계를 시각적으로 정확히 재현하고 대상을 평면에 그대로 옮기기 위해 선원근법이라는 회화의 공간 재현 원리를 개발했습니다. 알베르트는 고대 그리스의 광학 이론과 기하학적 과정으로 선원근법을 정립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눈에서 확산되는 시각광선이 직선으로 뻗어나가 대상에 닿음으로써 시각 이미지가 산출된다고 보았습니다. 알베르트는 이 뻗어나가는 광선들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바깥의 경계광선은 외곽의 선을 만들고 내부에 수하는 광선인 중앙광선들은 색채를 인지하는데 중앙광선 중 회화면과 직각인 하나의 광선을 중심광선이라 했습니다. 그는 시각활동에서 중심광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관찰자의 한쪽 눈을 꼭지점으로 하는 시각광선들을 통해 시각 피라미드가 형성되고 이것을 수직관통하는 한 지점에 있는 일종의 투과막에 들어온 장면을 그대로 옮겨 나타내면 세계를 완벽히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화 구성 과정에서 한쪽 눈에 들어오는 화면에 변화가 없도록 기초지각 시점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는 선원근법에서 중심광선은 회화면과 중심광선이 직교하는 중심점을 지나 소실점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기초지각 시점과 중심점, 소실점은 일직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지각 시점은 관람자가 화가가 묘사하고자 한 것과 가장 유사한 상을 시각적 환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입체를 똑같이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원근법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토대 위에서 정립된 것이기에 실제 시각 시점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선원근법을 수실이 따른 그림일지라도 그것은 정교하게 입체를 2차원적으로 재현한 시각적 환영일 뿐이고 이를 사실처럼 보이는 그림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원근법의 결함을 깨닫고 있었던 다빈치는 실제 시각 경험에 부합하는 원근법으로 멀리 있는 사물을 더 흐릿하게 그리는 공기원근법을 개발하여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르네상스의 브루넬리스코는 선원근법의 원리를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선원근법에 따라 성 요한 세례당과 주변 풍경을 한 변 30cm인 정방형의 작은 화폭에 그리고 그 복판에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시에 따라 거울을 통해 그림을 보도록 했습니다. 브루넬리스코는 먼저 사람들을 세울 지점과 세례당 건물 사이 거리, 눈의 높이와 시선의 방향까지도 고정되도록 그림 관찰 지점을 정했습니다. 자신이 그림을 그렸던 지점인 기초지각 시점에서의 풍경을 사람들이 똑같이 볼 수 있도록 그 서는 위치와 눈높이 등을 조정한 것입니다. 기초지각 시점을 확실히 해야 제대로 된 시각적 환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나서 한 손에 그림을 들고 한쪽 눈을 그림 복판 구멍 뒷면에 대도록 한 후 다른 손 거울을 앞으로 뻗어 그림과 거울을 나란히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그림 복판 구멍과 거울 중심을 잇는 선이 거울면에 직각이 되게 높이를 조정한 후 그림 구멍에 눈을 바짝 붙이고 거울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눈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그림이 들어오도록 한 것입니다. 브루넬리스코는 사람들에게 거울에 비친 그림과 실물 세례당을 비교하게 했습니다. 구멍을 통해 거울에 비친 그림을 보던 사람들은 구멍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거울을 젖히고 실물을 보았습니다. 당시 브루넬리스코의 지시에 따라 그림을 직접 보았다는 제자 마네티는 선원근법에 입각한 그림의 상과 실물이 윤곽선, 형태, 비례관계 모두가 빈틈없이 일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회화에서 사물의 현실적 표현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선원근법인데요. 소실점과 뻗어나가는 직선들로 평면의 공간적 깊이를 표현합니다. 르네상스 미술가들은 멀리는 작게, 가까이는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회화에 반영하는 것을 넘어 재현의 정확도를 계측하고 증명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평면 위에 3차원성을 부여해 세계를 정확히 재현해내는 선원근법이라는 공간 재현 원리를 개발했습니다. 알베르티는 고대 그리스의 광학 이론과 기하학적 과정으로 선원근법을 정리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각광선이 대상에 닿아 이미지가 산출된다고 보았는데요. 알베르티는 이 시각광선들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바깥의 경계광선은 외곽의 선을 만들고 내부의 중앙광선들은 색채를 인지하는데 그중 회화면과 직각인 광선을 중심광선이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찰자의 한쪽 눈을 꼭지점으로 하는 시각광선들을 통해 시각 피라미드가 형성되고 이것을 수직관통하는 한 지점에 있는 투과막에 들어온 장면을 그대로 나타내면 세계를 완벽히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회화 구정 과정에서 기초지각 시점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요. 중심광선은 중심점을 지나 소실점으로 이어지는 일직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지각 시점은 관람자가 화가가 묘사하고자 한 것을 시각적 환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똑같이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선원근법은 추상적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이기에 실제 경험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선원근법 그림은 정교하게 입체를 2차원적으로 재현한 환영일 뿐인 것입니다. 선원근법의 결함을 깨달은 다빈치는 실제 경험에 부합하는 원근법으로 멀리 있는 것을 더 흐릿하게 그리는 공기원근법을 개발해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르네상스의 브루넬리스코는 선원근법 원리를 사람들에게 직접 경험시켰습니다. 그는 선원근법에 따라 세례당과 풍경을 작은 화폭에 그리고 그 복판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지시에 따라 거울로 그림을 보도록 했습니다. 브루넬리스코는 먼저 사람들을 세울 지점과 건물 사이의 거리, 눈높이와 시선의 방향이 고정되도록 그림 관찰 지점을 정했습니다. 자신의 기초지각 시점 풍경을 똑같이 볼 수 있도록 위치와 눈높이 등을 조정한 것입니다.
것입니다. 기초지각 시점을 확실히 해야 시각적 환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나서 한 손에 그림을 들고 한쪽 눈을 구멍 뒷면에 대도록 한 후 다른 손 거울을 앞으로 뻗어 그림과 거울을 나란히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구멍과 거울 중심선이 거울면에 직각이 되게 높이를 조정한 후 구멍을 통해 거울을 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람들의 눈에 거울에 비친 그림이 들어오도록 한 것입니다. 브루넬리 스코는 사람들에게 거울 그림과 실물을 비교하게 했습니다. 구멍을 통해 거울 그림을 보던 사람들은 구멍에 눈을 대고 거울만 젖혀 실물을 보았습니다. 당시 브루넬리 스코의 지시대로 그림을 보았다는 마네티는 선원근법 그림의 상과 실물이 윤곽선, 형태, 비례관계 모두 빈틈없이 일치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회화에서 사물을 현실적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선원근법인데요. 수실점과 직선들로 공간적 깊이를 표현합니다. 르네상스 미술가들은 재현의 정확도를 계측하는 방법을 찾고자 평면 위에 3차원성을 부여해 세계를 정확히 재현해내는 선원근법을 개발했습니다. 알베르티는 그리스의 광학이론과 기하학적 가정으로 선원근법을 정립했습니다. 그는 광선을 세 가지, 즉 경계광선, 중앙광선, 중심광선으로 나누었는데 관찰자의 한쪽 눈을 꼭지점으로 하는 시각광선들을 통해 시각 피라미드가 형성되고 이것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한 지점에 있는 투과막 장면을 그대로 나타내면 세계를 완벽히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회화 구성 과정에서 기초지각 시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요. 중심광선은 중심점을 지나 소실점으로 이어지는 일직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지각 시점은 관람자가 화가를 경험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선원근법은 추상적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이기에 실제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선원근법 그림은 입체를 2차원적으로 재현한 환영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실제 경험에 부합하는 원근법으로 공기원근법을 개발하여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브루넬리 스코는 선원근법 원리를 사람들에게 경험시켰습니다. 그는 선원근법으로 세례당과 풍경을 자구나 폭에 그리고 복판에 구멍을 뚫고 거울로 그림을 보도록 했습니다. 브루넬리 스코는 고정된 그림 관찰 지점을 정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초지각 시점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위치와 눈높이 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초지각 시점을 확실히 해야 시각적 환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한 손에 그림을 들고 한쪽 눈은 구멍 뒷면에 대도록 한 후 다른 손 거울을 앞으로 뻗어 구멍과 거울 중심선이 직각이 되게 높이를 조정하여 구멍으로 거울을 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눈에 거울 그림이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브루넬리 스코는 사람들에게 거울 그림과 실물을 비교하게 했는데요. 당시 브루넬리 스코의 지시대로 그림을 보았다는 마네티는 선원근법 그림의 상과 실물이 빈틈없이 일치했다고 기록했습니다.